저는 오늘 서로 다른 너와 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오늘 인문학 특강을 함께하게 된 최두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라든지 우리 지역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나는 어떤가,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떤가,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무조건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이에요. 처음에는 너와 내가 만나면 우리가 되는 거 당연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만난 거는요, 너와 나로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로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 만나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만나죠. 그렇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연애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고민 상담, 또 갈등, 싸움도 해봐야 되겠죠. 안 싸우면은 안 친해져요. 그러면 그런 관계들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는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만큼 나하고 너하고의 사이는요, 가까이 있어도 먼 것 같고요, 멀리 있어도 가까운 것 같은, 정말 눈으로는 그 거리의 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꽃으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라고 하는 꽃이 가지고 있는 꽃말은 공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곧 나중에는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오는,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를 너와 나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와 나의 이야기부터 시작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생각을 좀 열어볼게요. 자,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제 고민을 항상 하고 사는 건 뭐냐면은, 과연 다문화라는 게 무엇이고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 많은 사람들은 다문화다 그러면은 그냥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뭐 국제결혼 가정, 그다음에 중도에 이제 한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 또는 뭐 귀화자, 그다음에 이러한 뭐 탈북자, 이런 사람,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쉽게들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다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인종과 민족, 국가, 계급,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성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그리고 장애, 연령, 그다음에 경제적인 차이까지 다 넘어서는 모두를 위한 다양한 다문화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다문화 교육인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들이 다르다라고 해서 다르구나까지는, 이거는 보편적인 사고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보편적인 사고에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흑이냐 백이냐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방향이 안 맞으니까 다르지만 내 시각에서는 틀려 라고 하는 또 다른 렌즈를 하나 더 얹게 되면은, 그게 바로 틀리다라고 하는 걸로 가면서 차별과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겪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래라고 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우리 아이가 6살인데 6살 아이, 7살 아이가 뭐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때 애들은 다 그래요, 엄마. 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렇게는 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발달적인 특성이 그렇게, 그 연령대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이다라고 보겠지만, 저 아이는 저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니야, 저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틀린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문화 사회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과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국민의 국가인 국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들의 인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다문화 사회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여러 집단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민이라든지 유학, 국제결혼 등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함께 협력하고 교류하는 그런 체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봤었을 때에 국제결혼 가정이나 뭐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많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여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뭐냐면, 자, 우리도 이민을 갈 수 있겠죠. 우리도 유학을 갈 수 있겠죠. 우리도 외국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다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들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나는 뭐 한국 사람, 너는 다문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고, 나 역시도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그 민감도, 다문화적인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체크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받아들인다. 예, 고개 쉽게 끄덕거리죠. 자, 국제 결혼을 한 이민자 가정이 내 주변에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웃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던질게요. 동성애 커플이 있는데, 동성애자 커플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 주변 이웃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 이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럼 이들은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도 되고 국제 결혼을 한 사람도 되고, 그런데 동성애자는 안 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던진 이 세 가지 질문이 실제로 그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가 왜 그들을 처음부터 쉽게,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안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서 본심을 드러내기가 어렵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집 주변에 살면서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을까 봐. 그쵸? 자, 이제는 이 관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자예요. 자, 이민자 사회를, 이민자를 놓고 이 마을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 동네에. 근데 그 동네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우리 동네에 이민자가 온다 하는데 이를 우리가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반상회가 열리는 그런 곳이에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동네에 가고 싶나요? 굳이 내가 들어가냐 마냐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회의를 하는 동네에 처음부터 입담에 오르내려가면서까지 그 동네에 가고 싶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아니, 이번에 오는데 그 앞에 뭐 우리 동네 앞쪽에 뭐 이렇게 비탈길을 뭐 하나 만든다 그러대. 계단 옆에다가. 그거 왜 만드는데? 장애인 부부가 들어온대. 그래서 구청에서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들어오면 안 되나? 그러면은 그 장애인 부부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그냥 장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살면 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 가볼게요. 야,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대. 입으로 얘기도 안 해요. 동성애자 커플에 대해서. 그런 커플이 들어온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주민 여기 뭐 이렇게 동네 환경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거 피켓 들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전 단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제가 강하게 해볼게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누구 나가라. 먼저 처음엔 조용히 얘기하겠죠.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정서가 그렇다. 자, 결국에는 이쪽 사람은 뭐가 될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야 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다를 뿐이지 메커니즘만 다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어떤 누가 들어올 때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대해서 일단 먼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거주 이전에 자유와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행복 추구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타인에게 그들에게 내가 그 동네에서 산다고 해서 어떤 악영향을 주려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생존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디펜스를 하면서 하느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참 관대한 사람이야. 나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이면에는 내 속에는 무의식 중에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국제 결혼이나 이민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2014년에 6월달 통계로 보면은 약 17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은 2015년 8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약 한 18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 제가 수치를 보여드린 이유는 현재 수치는 말로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때부터 지금까지의 1년 사이에 늘어난 인구수가 약 10만 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사이에 출산을 해도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들어온 거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외국인 근로자이면서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나 혼인 귀화자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주민 자녀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적으로 보자면은 중국계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역별 분포 현황을 좀 본다면은 여기 충북 제천, 충북 지역이나 대전 충남권에 우리가 이렇게 옆에 주변에서 이웃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내 주변에 가까이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전체 인구수를 따지자면은 경기 서울권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저기가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인구 유입이 되면서 그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혼 이민자의 현황을 가볍게 이제 혼인 건수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2013년도 1년 동안의 총 통계에서 32만 2,800건 중에 약 2만 6천 건이 국제 결혼에 대한 혼인 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가정을 놓고 봤었을 때 10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는 이제는 법정 용어로 얘기하는 다문화 가정이다. 인구 구성으로 봤었을 때 성별 구성으로 봤었을 때는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현황을 봤었을 때는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인구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해서 중도 입국 자녀나 아니면은 조금 한국어가 서투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통 전체를 위한 다문화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수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 교육 과정을 짤 때에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지까지 좀 더 고쳐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뭐 이런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한국의 이주 외국인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3학년 친구들 있으려나?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 시간까지 있을 수가 없죠. 자,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농촌과 도시,
예, 이런 걸 배웁니다. 그리고 4학년 때 가서는 그 농촌과 도시를 비교를 했으면 그 도시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또 농촌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우리 고장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3학년 때로 얘기를 돌아가 볼게요. 뭐냐면 농촌과 도시. 그러니까 도심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농촌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농촌에 지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촌에 남아있던 젊은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젊은 사람들로 남아있지 않죠. 시대가 지나면 결혼 못한 중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못한 중년도 총각은 총각이에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인데 이 농촌 총각의 연령대가 30대 후반 이후부터 50대 초반까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서 그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약간 이렇게 도와주는, 예, 그러니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결혼이다 보니까 국가 간에 이제 약간 교류적인 부분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 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됐었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게 정말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 이런 영역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제 결혼을 담당을 해주는 그런 업 자체가 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종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생겨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허가제냐 신고제냐, 예, 이걸로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2007년도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2005년도에 굉장히 많은 그 국제 결혼의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수가 이 국제 결혼을 한 다음에 점차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베트남에서 오신 그 후안 마이라고 하는 분이 그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구타를 지속적으로 받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제 결혼의 또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 안에 인권이 없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즉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한국하고는 이거 안 되겠어. 법적으로 많이 이제 근절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금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원래는 이게 하나의 개인의 문제였어요. 다시 보세요. 농촌 총각 개인의 문제였죠. 자, 그다음 가정의 문제로 왔어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였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냐면 국가 간의 문제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국가 간의 문제로 번져서 어떻게 되느냐? 2007, 8년도 당시에 8년도 가면은 베이징 올림픽이 치러지게 돼요. 베이징 올림픽이 치러지면서 중국의 환율이 엄청나게 뛰어들게 됩니다. 2005년도만 했어도요, 약 한 1위안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원 정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 돈 10위안이면은요, 뭘 할 수 있냐면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얼마냐면 1,500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2008년, 그러니까 한 3년 차예요. 3년 차가 지나서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똑같이 중국에서 밥 먹는 거, 똑같은 밥은 똑같아요. 똑같이 10위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냐면 2,800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1,500원에서 2,800원으로 뛰었을 때 우리가 달러가 1,100원에서 1,400원으로 뛰면 300원만 뛰어도 이제 뭐 미국으로 여행도 못 가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1,500원대에서 2,800원이 뛰었다는 얘기는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공장을 중국이라고 하는 곳이 인건비가 싸고 토지는 임대할 수 있으며 건설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수출 수입 조건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중국에서 공장을 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에 있었던 그 공장 자체가 너무 세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다 이전을 하게 되죠. 어디로 갈까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터졌던 문제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나라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인권조차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네 나라 가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왜 법적인 제도가 없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또는 너네가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하려고 하느냐. 됐다. 여기까지다.
점점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문제가 가정이자 지역사회이자 국가이자 국가 간의 문제까지 번지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확대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거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쪽 캄보디아 쪽으로 넘어오시려고 했던 사업체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시간이 굉장히 텀이 짧아요. 2007년, 2008년에 막 이제 급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치러지고 나서 어느 정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처우와 개선을 하고 있다. 인권을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2009년도서부터 점차 동남아 쪽으로 회사들이 잘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권도 한번 바뀌면서 그런 변화도 겪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 기업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요. 제가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굉장히 큰 데까지 확대를 해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가정이 편해야지 나라가 편하다. 내가 편해야지 우리 가정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가정이 편해야 나도 편하지만 국가도 편한 거예요.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그 나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세계 시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계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글로벌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맞춰 나아가는 미래 시민으로서 또는 내가 글로벌 시민으로서 라고 하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의식은 이상이 될 수 있어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드라마나 영화나 그 속에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착각이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다문화, 원론적인 다문화는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이야기하는 멀티컬처예요. 여기에서 멀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리모컨 하나 있죠. 근데 우리가 멀티 리모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TV도 돼, 에어컨도 돼, 텔레비전도 돼, 전등도 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멀티라는 건데 개체는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집에 가니까 리모컨이 7개가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요. 자,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즉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태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가 왜 들어왔고 내가 너하고 왜 같이 살게 됐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해를요 배려부터 시작을 하면 이해가 돼요. 처음부터 그래 너는 그러니까 라고 이해까지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랬었구나 라고 공감을 하면서 배려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은 그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다문화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한 3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차별과 편견이에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차별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간될 이유는 없었는데 그게 내 편견이었어.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치 판단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다름과 틀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문화에 대한 수용의 어려움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다문화는 다른 문화, 다양한 문화라고 하지만 다른 문화의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라고 하는 것들 이런 문화적인 수용성이 좀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앞서서 얘기한 걸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2012년도에 여가부에서 조사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도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 비해서 비교해봤을 때는 절반 수준으로 절반 수준은 이하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계속 유럽하고 비교를 당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굳이 유럽을 잡은 이유는 제가 뭐냐면은 현재 여러분 그리스 사태 아시잖아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마치 그리스 옆에 있었던 나라들이 도와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겠지만 왜 안 도와주지? 그 나라 문제니까 그래 그럴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실제 그 나라를 떠나서 시리아 에게해를 건너서 넘어가고 또 어디 헝가리를 간다든지 독일을 간다고 했었을 때
헝가리는 철의 장벽을 치고 또 독일은 우리는 1년에 50만 명씩 난민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받아주겠다 해놓고 지금은 또 약간 소극적인 반응을 또 보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받아줄 수 있었던 사회인가를 되돌아보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국가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난민이나 이러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고 전 세계에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다라고 하는 걸 표방을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독일에서도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방면을 또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라고 안 했죠.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넘어오니까 이렇게 철의 장벽을 치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에게 바다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결국에는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부분이죠.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요, 개인의 도산 또는 우리 지역 사회의 지역의 경제 위기, 국가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번지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 즉 그렇게 어렵다면은 인간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라고 했었을 때 그 수용성 자체가 유럽 수준이 78.3% 정도씩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지금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준이 36.2%다라고 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해볼 건데요. 자, 의식주, 풍습, 자연환경, 역사, 전통, 자, 이것들을 모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문화? 또? 역사? 요즘 역사 뜨겁죠? 네. 뜨거운 감자는 저는 안 좋아해요. 조금 미지근한 감자 좋아해요. 지나갈래요. 네. 생활? 자,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시죠? 네, 문화 맞습니다. 네. 문화 맞습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요, 여기에 이제 자연 환경이나 역사, 전통, 풍습, 의식주 정말 이게 다 들어갈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교육이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옷을 입는 거, 먹는 거, 그 집의 특성, 자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려주지만 그게 대대로 과거엔 이랬고 현재는 이래라고 하는 풍습적인 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풍습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왔어가 되죠. 그게 바로 역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풍습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면 전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그런 전통이 생겨나고 왜 그런 풍습이 생겼는지는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그런 풍습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문화라고 우리가 묶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쉽죠? 네. 피부 색깔, 조상, 얼굴 형태, 유전자. 정답은 두 글자. 사람, 인종? 네, 맞습니다. 자, 인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조상이 어떤 계열이냐라고 하는 거, 또 내 조상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뭐 다 여기에 인종에 들어오는 거가 되겠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여기에서 잠깐 멈춰 주시고,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김수로 왕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김수로 왕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왕비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김수로가? 그러면 왕비는 누구였을까? 몰라.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가야? 그렇지. 가야 왕이니까 가야국의 왕비. 김수로 왕의 왕비는 참고로 가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 가야의 그 김씨로 보이는 그 부여사 불, 부여 부여? 부여 아닌데. 자, 한반도를 벗어납니다. 일본? 일본? 저쪽에서 먼저 나온 것 같은데요. 인도. 네, 인도에서 오신. 네. 그 인도에서 온 허왕옥이라고 하는, 예,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예. 김수로 왕의 부인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김수로 왕은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한국의 전통적인 성씨, 우리가 한민족, 단일민족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아세요? 성씨 중에 전주 이씨 말고 화산 이씨, 화산 이씨가 있어요. 근데 그 화산 이씨가 베트남, 시조가 베트남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베트남이 아니라 그쪽 말로 웨트남이라고 그래요. 웨트남이라고 그래요. 아니 베트남이 아니라 웨트남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웨시라고 하는 말, 웨시인데 웨시 뭐냐면 월이에요, 월. 우리가 월남 아시죠? 그러니까 그 월남. 이제 뭔가 풀려, 그죠? 베트남, 웨트남, 월남, 위에난, 그죠? 예, 중국어로 위에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은 나는데 앞에가 바뀌죠. 그러니까 월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에난이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어에서는요, 중국에 있는 소수 언어 중에 하나를 그 월남 방언, 그러니까 위에난 방옌이라고 해가지고 월남 방언을 거기에 하나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이제 우리 교류를 했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화산 이씨라고 하는, 화산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제 시조로서 그 호를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미 서로 섞여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데? 아니 그냥 그랬다고. 자, 그게 역사와 풍습과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단일 민족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를 하고 살았고 서로 많은 왕래가 있었으며 그 인종 역시도 다인종 국가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정답은 이거는 제일 쉬운,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죠. 자, 우리 한국에는 이슬람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정도 될까요? 1.1%? 자, 어느 정도 될까요? 10% 이하, 5%, 아버님 5%. 자, 그러면은 제가 구간을 3개로 나눌게요. 자, 아까 우리 친구가 1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5% 이하일 거다. 자, 2번. 나는 5% 이상 10% 이하일 거다. 3번. 나는 10% 이상 15% 이하일 거다. 자, 3개로 해볼게요. 자, 1번. 네, 5%. 네, 내려주시고. 자, 2번. 5%에서 10%. 자, 내려주시고. 다음 세 번째. 10%에서 15%다. 예. 자, 조금 있다가 우리 두 분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4.5%예요. 오, 많죠?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둘 다 묶어서 했었을 때, 그러니까 봤었을 때는 약 한 63% 정도라고 그래요. 예.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 상당해요.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한 10% 정도 돼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좀 불교가 있으시고요. 근데 우리가 왜 종교 없다라고 해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절에 가면 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하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불교 쪽이신 분들이 그렇게 10% 내시고 10%란다. 그게 한 20% 정도 되시고 나머지 15% 정도는요 이제 이슬람교. 예. 아닐 것 같잖아요. 은근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 여기 서울 이태원에 가시면은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예, 한 번씩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서울 가실 일이 있었을 때 이태원에 그 옆에 봉산초등학교인가 봉원초등학교인가 봉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인데 거기 옆에가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가시기 좋거든요. 가실 만한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가면은 거기에 그 계단장이 서요. 계단장. 지금 우리 이렇게 계단 있죠? 거기 가면 이태원에 계단이 있는데 그 조그만한 계단에 사람들이 손수 물건들을 만들어 와서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이렇게 싼 가격에 파는 그런 계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음식도 다양한 음식도 먹어볼 수 있고 또 거기 가면 터키,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뭐 약간 이슬람 문화권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빵 있잖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드셔보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데 가다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체험, 그러니까 종교적인 체험이라보다는 종교를 배경으로 한 그들의 문화에 대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게임을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 활동을 할 건데요. 자, 열린 문화식 세계 여러 국가의 생활 양식을 알아야 한다. 자, 이거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중에 뭘까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열린 문화의식을 가지고 세계 여러 국가의 생활 양식을 다양성? 관계성? 자, 나는 다양성이다. 자, 어머니 두 분, 여기까지 세 분. 나는 관계성이다. 자, 예. 그다음에 나는 보편성이다. 참 첫 번째 말이 되게 애매하죠. 자, 그럼 두 번째부터 볼까요? 네. 자, 상호 협력, 교류, 국제 교류 및 행동 의지 서로에 대한 인식을 하여야 한다. 이것도 다양성? 관계성? 자, 단어에 원래 문제의 힌트가 있잖아요. 문제 답이 있잖아요. 첫 번째 보시면은 열린 문화 의식,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라고 그랬어요. 여러 국가니까 다양성이 되겠죠. 네. 열린 문화의식은요, 뭐냐면은 서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예. 그 다음에 상호 협력과 국제 교류 및 행동 의지 서로에 대한 인식. 자, 단어 뭐 있죠? 볼까요? 상호, 교류, 서로. 자, 뭐예요? 관계성. 그렇죠. 네. 세계 시민으로서의 행동과 의지, 다문화 영역. 뭐죠? 네, 이거는 쉬워서 제가 다시 얘기는 안 할게요. 보편성입니다. 자, 항상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은 여기거든.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베트남 결혼 이민자 가정이 여기 내 옆집에 산다고 한다면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온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 베트남 아예 안 보고 살 거야? 안 보고 살 수는 없어 사실은. 어차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얼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열린 문화 의식을 좀 가져보지.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즉 베트남에 대한 문화 조금 내가 공부해 볼까? 공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지나가서 물어보세요. 모르시면은 베트남에서 뭐 좋아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들어가죠. 베트남에서는 자, 다양성 들어갑니다. 뭐 좋아했어요? 관계성 들어가죠. 나는 뭐 좋아하는데 보편성 들어가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서로 다른 너와 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라고 하는 제목과 또 우리라고 하는 그 꽃말은 공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또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 주변을 좀 더 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라는 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 보고 뭐 다문화 가정 얘기를 해서 다문화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내가 아닌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을 나와 틀린 사람이 아닌 나보다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함께 사는 다문화 왜 중요할까요는 아이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바탕을 이루는 학문인 인문학에 쉽게 다가가도록 다양한 주제와 구성,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글과 재미있는 그림, 생생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 음식, 종교, 그리고 피부색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신과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기회도 제공하는 이 책은 다문화 시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천 기적의 도서관은 제천의 어린이들을 위해 국민이 모아준 기금을 바탕으로 문화방송 느낌표 프로그램과 재단법인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및 제천시가 힘을 모아 함께 건립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1살부터 누구나 올 수 있는 집안 같은 제천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지혜와 미래를 창조함과 아울러 이곳에 오는 모든 어린이들이 저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